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코너죠. 오늘은 조금은 좀 진중한 사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장녀 역할을 벌이고 신혼집을 구하기, 그리고 신혼집 대신 부모님 집 유지하기,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사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부트캠프죠. 네이버 카페에 대결남 질문하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자, 신혼집 대신에 부모님 집을 유지하기와 장녀예요, 장녀. 장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신혼집을 구하기.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예비신랑과, 그러니까 결혼 지금 준비 중이세요. 예비신랑과 같이 살고 있고 11월에 결혼 예정인 20대 중반의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이 최선의 방법일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부도로 빚을 떠안게 되면서 19살부터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는 전형적인 K장녀입니다. 빠르게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작년에 파산을 하셨어요. 아유, 안타깝죠. 네, 뭐 사업하다가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빌라도 이제 당연히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겠죠.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거주할 곳이 사라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파산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7월에 경매로 나왔었나 봐요. 제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딸이죠. 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남이 낙찰받아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집이고 매매가는 2억 초반 정도고요. 저는 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매매하고 얼마 후에 저랑 남자친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빠르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11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지금이 2월이니까 이제 한 9개월 남은 거예요. 현재 저희 둘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예랑이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전셋집이에요. 내년 1월에 만기가 됩니다. 1월 전에 이사갈 집을 정해야 되는데 예랑이가 이전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인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세대출을 받은 거였고 현재 예랑이 직업상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인 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랴부랴 신혼부부 대출 알아봤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부모님 집을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그래서 대출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금융권에서 어떻게 전세 대출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금액도 작고 이자도 너무 높고 대출을 2개나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부모님 집을 팔려고도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신용 회복이 안 되셨겠죠.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2년 안에 내놓으면 양도세도 불리하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집을 내놓게 되면 부모님이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신용을 보면 힘들 것 같고 신용카드도 제 명의 카드로 쓰고 계신 상태입니다. 월세 가시라고 하기에는 이사 비용이나 3룸에 들어있는 모든 짐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금 팔아봤자 이득도 없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아버지 쪽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냥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신혼집을 차릴까요? 결혼을 해야 돼서 나가는 돈도 많은데 집까지 이러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하시고 현재 지금 예비 남편과 같이 예비 남편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이 내년 1월에 만기다. 1주택자예요 이미. 그 부모님 집을 내가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부부 대출이 안 된다. 뭐 증여를 해가지고 명의를 넘길 수도 없다. 신용이 낮아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집을 뭐 어떻게 사주실 방법도 별로 없고 뭐 양도세도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반응이 투표를 못 하겠어요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를 수가 없다. 고를 수가 없고 숨이 막힌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인생 하드코어 모드로 플레이하고 계시네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드코어 모드가 뭐냐면 이제 뭐 세이브 로드가 없는 뭐 그런 모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 투표 못 하겠어요. 저도 선택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아지네요. 이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대단하세요. 결혼을 미뤄야 됩니다. 난이도 최상급으로 플레이 중이시군요. 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71%가 신혼집을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그 장녀의 역할을 하지 마라. 이쪽에 좀 몰표가 나왔습니다. 7대 3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제 고민은 뭐였냐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은 명확한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이해도 되고 속상하지 않을까. 이분은 지금 모든 게 다 꼬여 있어요. 다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꼭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 제 의견은 그냥 사견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회생활을 조금 더 했고 부동산에 그래도 좀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제 말을 좀 가능하면 좀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좀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제일 걱정됩니다. 자, 그럼 사건을 정리부터 해봅시다.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우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작년에 파산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가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이 살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만 살던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어쨌든 경매 당한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주할 곳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이제 경매 당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파산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집을 살 방법은 당연히 없어요.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이제 담보대출, 정확하게는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경매하는 사람이고 뭐 저도 경매를 가르치고 뭐 그러지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지금 사연자분이 우리 집을 지켰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게 부모님 집이 지금 순식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집을 낙찰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경매의 취지가 뭐냐면요. 가진 재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게 이 경매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남은 집까지 뺏어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뭔가 대출을 받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해서 그 빚이 생겼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빌렸으면 갚아야지라는 개념으로 집을 파는 거예요. 집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모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을 뭐 받으셨겠죠. 보증을 섰든 대출을 했든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경매로 지는 거죠. 그리고 경매로도 빚을 다 못 갚잖아요. 그러면 남은 돈을 또 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임 있죠. 이 대출에 대한 책임은 누구 거죠? 이건 부모님 거예요. 이게 절대 사연자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죠? 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대출금 있죠? 이 대출금이 지금 은행하고 뭐 그 채권자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가요. 배당이라는 걸로 막 돈이 다 뿌려져 나갑니다. 그 말은 뭐죠? 부모님의 빚을 딸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딸은 빚이 생긴 거죠. 1억 5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빚이 그냥 딸의 빚으로 명의 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집을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딸이 1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돈 나눠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딸의 빚은 누가 갚냐고. 이게 핵심인 거죠. 이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딸은 이제 1억 5천이 있어요. 원금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것도 막막할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다시 또 일을 하시고 해서 또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또 딸의 빚을 또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봤어요. 신용카드도 제 명의 카드로 쓰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지? 라고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 파산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용 불량이 되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용 회복을 해가지고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신 건가 봐요. 무슨 상황이 있나 봐.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야, 너 딸, 너 지금 일하잖아. 엄마, 카드 하나만 줘라. 왜? 나 우리 좀 카드 쓸 일이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그러니까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카드를 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빚도 갚고 일부는 또 생활비로 쓰면서 차근차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야, 지금 좀 돈을 써야 되니까 카드를 좀 줘라. 그래서 또 줬어, 또 딸이. 그게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팔아가지고 뭘 이걸 좀 그 이사를 가라고 부모님한테 좀 월세를 가셔야 되잖아요. 이분은 지금 전세가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월세를 가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사 비용도 조금 많이 들 것 같고 지금 3룸이에요. 그러니까 3룸이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실평수로 한 15평에서 20평 넘어갈 거란 말이죠. 여기 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짐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사연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비랑 뭐 짐을 둘 데가 없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는 경매로 집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그 빚 정리를 좀 일부 하고 그리고 있는 짐도 뭐 버릴 건 버리고 하여간 싹 정리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리셋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리셋을 하기가 조금 뭐하니까 어떤 방법을 쓴 거죠? 딸의 명의로 빚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제 그냥 그 망상입니다. 보세요. 20대 중반의 예비 신부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부도로 빚을 떠안게 되면서 19살부터 부모님을 도와드렸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은 지금 대학을 안 가신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가고 지금 거의 고3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일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20대 중반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 계산해보면 25살이라고 칩시다. 중반이니까. 그러면 6년이에요. 지금 6년째 대학을 안 갔든지 못 갔든지 뭐 모르겠지만 6년째 대학 안 가고 바로 19살부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간 집을 도와줬는데 작년에 파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나갔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출까지 내가 이제 떠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안의 가장 노릇을 지금 6년째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아까 1억 5천 대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매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뭐 80%를 만약에 받았다. 그렇더라도 한 20%는 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는 어딘가에서 돈을 넣었어요. 이해되세요? 자, 80% 대출 받아도 20%는 대출 없이 현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낙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누구 돈이었을까? 부모님은 파산하셨는데 이 4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사연자분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 한 5, 6년 정도 일하면서 모은 돈 있잖아요. 그 모은 돈이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에다 넣은 거죠. 그러면 그 4천만 원도 아마 배당으로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다 상환으로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갚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재산이 이제 제로가 됐겠죠. 거의 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가족인데 어떡하라는 거냐. 가족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인데 어떡하냐. 그러면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랑 남자친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시기가 언제죠? 집을 매매하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집을 정리했죠. 집 다 정리하고 나서 근데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들이 그래 그게 맞겠다. 빠르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동의가 되셔가지고 11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결혼을 왜 갑자기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양가 부모님이 이걸 원하실까? 전 여기서 약간은 조금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빠졌어요. 지금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혼전 임신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작년 7월에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월에 결혼을 하는 거니까 거의 1년 이상 그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임신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아이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지금 결혼이라는 얘기로 가는 거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보세요. 저희 둘이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집은 이제 얘랑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지금 전셋집이고 정확하게는 이제 그 보증금 얼마의 월세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자를 또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또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왜 사연자는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걸까? 이것도 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결혼의 이유가 있겠죠? 이 결혼의 이유가 뭘까? 나름 그냥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지금 남자친구네 집이 그 전세가 만기가 된다고 했거든요. 전세가 만기가 된다고 했는데 1월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1월에 만기가 되면은 전셋집을 빼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결혼은 11월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이거가 아닐까? 11월에 결혼을 하고 1월에 만기니까 그 집을 하나 얻어라. 맞죠? 11월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얻어가지고 전셋집을 빼가지고 들어가서 살으라. 라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정도의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보세요. 직업상 4대 보험이 안 돼가지고 직장인인 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있죠? 이분도 아마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저는 추측을 해본 거예요. 추측. 왜냐면 작년에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뭐 이렇게 기분 좋게 그런 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돈도 계속 막 지원도 해줬는데 결국에 이제 막 집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이분도 속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집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 집에 있으면 나도 너무 심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떤 집을 떠날 수 있는 구실로 이 남자친구를 그걸 좀 삼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을 해봤어요. 왜냐면 집에 있는 게 좀 나도 싫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동네에서 살고 아니면 뭐 직장 가까운데 남자친구가 또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살면서 뭔가 조금 현실을 좀 잊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부모님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이거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야 너네 어차피 그렇게 같이 살 거면 같이 살 거면 그냥 결혼해라. 야 그게 뭐냐?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느니 그냥 빨리 결혼해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자분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은 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인생의 탈출구로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 생각은 꼭 버려야 된다고 저는 이따가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이시라면. 자,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봤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출은 힘들고 부모님 집을 안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팔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년 안에 내놓으면 양도세도 불리해집니다. 라는 거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집을 지금 팔아봤자 이익도 없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걱정되는데 반대로 지금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서로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시세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정도? 뭐 그거는 당연히 뭐 공제가 되고 그리고 차익이 없으면 어차피 세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세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 잘 몰라서 고민하는 거라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서 나가는 돈도 많은데 집까지 이러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이 지금 이상한 상황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연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지금 20대 중반이신 여자분인데 대출이 1억 5천 이상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확인된 건 1억 5천이고 부모님이 지금 파산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러면 이제 사건을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우선 우리 사연자분은 정신줄을 꽉 잡아야 돼요. 우선 정신줄을 지금 꽉 잡고 하나하나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마 지금 되게 상황이 뭐 이렇게 몰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코너에.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을 탈출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미로에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된다, 지금. 자, 첫 번째, 집부터 파세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낙찰받지 않았었어야 될 물건을 낙찰받은 게 우선 1차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하면 돼. 지금 다시 팔아가지고 뭐 취득세 정도는 손해볼 수도 있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그냥 파세요. 낙찰받은 거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팔 수 있으면 파시고 뭐 시세대로 팔 수 있으면 파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금매로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팔리는 집을 억지로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팔아야 된다. 이거 안 팔고서는 앞으로 인생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버는 소득에 맞춰가지고 월세방을 얻어야 돼요. 부모님의 월세집을 얻는 거죠. 제가 일부러 월세방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월세집이 아닙니다. 그냥 방 한 칸짜리라도 그냥 소득에 맞춰가지고 얻어야 된다. 대출을 다 정리해야 돼요, 이번에. 그리고 내가 넣은 돈 있죠? 그 돈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내 경제 상황이 무너져요. 그리고 가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짐이 많아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버릴 거 버리고 팔 거 팔고 뭐 정리하세요. 뭐 당근마켓이든. 그래서 다 정리한다. 대출도 정리, 짐도 정리, 그 부모님과의 그 연결고리도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또 우리 부모님인데 월세집으로 가시고 막 집도 좁혀서 가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할 수도 있으면 보증금 한 2, 300 정도?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 정도. 그리고 부모님은 그 보증금을 기반으로 해서 월세를 내시는 집으로 가고 그 월세는 부모님이 벌어서 내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 부모님께도 명확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집, 지금 낙찰받은 집을 아마 부모님은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님 집이고 내가 잠깐 우리 딸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래서 자기 집인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말을 하세요. 그 집은 내 집이고 내가 그 집을 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집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족의 고통은 나눠야 돼요. 가족의 의미가 있으려면 고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지 한 명한테 몰아준다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력이 있다.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끊으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정지가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내 앞길부터 우선 챙겨야 됩니다. 아직 25, 뭐 6 정도 되셨을 텐데 지금 다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각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이걸 안고 가기에는 그렇다고 본인이 뭐 대단한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거부터 챙겨야 된다. 신용카드 끊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은 최소 2년은 미뤄야 됩니다. 제가 최소라고 적은 거는 한 3년, 4년 뒤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미루는 것도 괜찮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2년 정도는 연애를 더 하셔도 뭐 나이상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뭐 24, 5, 6 정도시면은 27, 8에 결혼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더 연애를 하고 결혼하셔도 된다. 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웬만하면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또 반대입니다. 지금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될 게 뭐냐?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절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차라리 뭐 돈이 조금 아쉽고 그렇다면은 친구랑 같이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뭐 룸을 쉐어하든지 해서 자취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셔도 안 돼요. 이거는 같이 살게 되면은 무조건 경제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도 이 경제적으로 좀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사연을 읽어보면요. 어떻게든 계속 서로 거미줄처럼 이걸 엮으려고 하거든요. 돈이 계속 섞여요. 부모님 집을 내가 사고 거기에 부모님이 거주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혼집을 못 얻으니까 또 남자친구의 신혼집 그 전세금을 내가 또 대출받아가지고 대신 내주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막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아마 이 사연자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자취하는데 돈이 든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나도 지금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근데 남자친구네 집이 있고 거기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자취비 아껴지죠. 데이트 비용도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아낀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안 좋습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길게 보면 안 좋은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사세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앞으로 뭐 직장을 옛날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뭐 사대보험 안 되는 직업 얻으셨다고 했으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자리를 또 잡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자리 잡는데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우리 부모님도 또 다시 이제 일어서시려고 노력을 또 하실 거니까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28에 해도 충분하다. 이거는 절대 급하게 결혼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친구가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서 제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라고 적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댁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그 예비 신랑네 부모님 쪽도 경제적 지원이 지금 어렵나 봐요. 그게 안 되니까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자친구인 제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댁도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굳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거는 절대 좋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상황인지 디테일은 모르지만 아마 6명이 타 있는 배에서 나 혼자 노를 젓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은 6명인데 노는 나 혼자 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만 고생해. 나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안 가. 배가 안 가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지치기는 지쳐. 그래서 나만 그냥 탈진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평생 안 보고 살고 평생 따로 살고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리를 우선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제가 여기도 적었잖아요.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노라는 거를 뭐 남이 3번 저을 때 1번 젓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만 노를 젓고 있으면 안 돼. 남들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노를 반대로 젓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에서 내려서 우선 각자 헤엄쳐서 오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보일 거예요. 아직 뭐 나이가 젊으시고 부모님도 나이가 젊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업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의기투합을 해서 하자는 개념으로 경제적인 고리를 끊자는 거지 안 보고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만 아무래도 노를 젓는 것 같아. 옆에 봤는데 아무도 노를 안 져. 뭔가 배가 안 가고 빙글빙글 돌아.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내 것부터 챙겨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다 챙기려다가 나만 지쳐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연자분이 보셨다면은 꼭 조금이나마 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